자, 이제 7회 우리 지금 모의고사를 7월 모의고사가 제 5회죠. 벌써 이제 2번 남았어요. 6회, 7회 2번 남았는데 이제 끝날 때가 돼가죠. 그래서 모의고사가 지금쯤 되면 점수가 조금은 나와야 돼요. 60점까지는 안 나와도 지금 평균은 한 45점에서 47점 요 정도 나오셔야 돼요. 지금은 평균이 그 정도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번 달에도 평균 60점이 못 넘었다 막 이렇게 그러는데 60점 아직 못 넘어요. 아직 넘을 때가 안 됐어요. 그래서 7월 모의고사는 세법은 제가 출제를 했어요. 이번에는 제가 출제한 거예요. 제가 출제했는데 이제 이번 모의고사의 특징은 뭐냐면 이거예요. 기존에 중개사 시험에서 나왔던 그 지문을 그 형태를 그대로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예전 모의고사보다는 훨씬 편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기출 지문들이 훨씬 많이 숙달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법령에 있는 지문을 활용해서 이번에는 종합문제 형태로 출제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종합문제 형태이다 보니까 하나의 문제에 좀 특이한 것들이 막 들어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배웠던 지문도 한 줄 정도 들어온 것도 있고 막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출제된 지문을 위주로 출제해서 문제 풀기는 조금 수월하셨을 건데 그런데 점수가 안 나왔다. 그러면 이제 충격은 더 커요. 이게요. 이제 우리가 계속 봤던 지문인데 점수가 나와줘야 되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적게 나왔다. 그러면 스스로 만족을 못 하세요. 근데 지금은 전범위 공부를 많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평균 점수가 그렇게 높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25번부터 이제 문제 지문 해설해 볼 건데 이제 참고로 제가 오늘이 지금 날짜가 오늘이 7월 27일이에요. 자, 오늘 제가 왜 이 말하냐? 이 해설 강의를 제가 하는 날짜가 모의고사 보는 날이에요. 저희가 모의고사 보는 날인데 오늘 모의고사 보기 바로 직전 날 7월 26일 날 경찰 간부 시험이 있었어요. 경찰 간부 시험에 세법 40문제가 나오는데 그 세법 40문제 중에서 우리 중개사 시험하고 관계되어 있는 문제가 무려 10문제 정도 나왔어요. 10개 나왔는데 어떤 형태로 나왔냐면 그중에 25번 이거는 제가 2달 전에 냈던 문제예요. 2개월 전에 문제를 만들었던 문제인데 이 문제하고 어제 나왔던 경찰 간부 시험 문제하고 저 지문이 80%가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 요원이 누구냐에 따라서가 아니라 어떤 문제를 내냐 이런 걸 생각하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올해는 계속 소송건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 불복에 대한 문제들이 모든 시험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모의고사 1번에다 불복을 넣은 거예요. 근데 불복하고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계속 다른 시험에도 출제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신청이나 심판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럼 이제 날짜를 물어보면 다른데요. 이신청 처분 있는 것은 안 날라없다.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이신청하거나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나 이재기나 불복은 며칠 안에 해야 돼요. 그럼 무조건 90일 끝. 90일 안에만 하시면 돼요. 이러면 돼요. 그다음 이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통고처분이 나오는데 통고처분하고 또 하나가 이제 통고처분 이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있죠. 통고처분은 불법 행위를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범법자라고 도장을 찍어버리니까 이 경우는 절대로 불복을 할 수 없어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통고처분은 불복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통고처분 말고 세 글자가 뭐 하나 더 있었죠? 과태료. 자, 그럼 그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이번에 경찰 간부 시험에서는 여기를 통고처분을 과태료 부과라고 이걸 나왔어요. 과태료 부과 처분도 불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개만 기억하면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문제를 내니까 이 둘 중에 하나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또 하나 나온 게 이 지문. 자, 이거 이번에 법 개정됐죠.
그래서 지방세 같은 경우는 2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2천만 원 미만이었을 때는 우리 전문가한테 의뢰라 그랬는가? 가족이 할 수 있던가요? 가족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천만 원 미만이었을 때는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다 이제 하나 더 보는 거예요. 이제 여기는 지방세니까 2천만 원 미만인데 만약에 이게 국세다. 그럼 국세인 경우는 얼마 미만이면 그래야 된가? 자, 얼마? 5천만 원. 이제 국세는 5천이에요. 5천만 원 미만이면 그 다음에는 똑같아요. 5천만 원 미만이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 그러니까 문제 지문은 어떤 문제, 중개사 시험이든 공인회계사 시험이든 세무사 시험이든 공무원 시험이든 경찰 간부 시험이든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출제 인용이 똑같으니까. 출제하는 사람들이 교수들이 똑같이 하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가 우리가 배웠던 지문으로 그대로 풀 수 있어요. 근데 동그라미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의신청이나 심판 청구를 하더라도 내가 이제기를 해도 세무 공무원들은 할 일을 하던가요? 멈추고 있는가요? 할 일 하죠. 자, 할 일 한다 이 말은 우리가 불복을 제기해도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그럼 이 말은 세무 공무원들은 내 재산을 압류해버릴 수 있어. 그럼 압류해가지고 공무원이 이겼더라도 며칠간은 안 팔고 기다려줍니다. 그랬는가? 그렇죠. 그런데 여기 60일 그랬잖아요. 틀렸잖아요. 이렇게 이런 지문이 나오면은 너무 고맙다고 해야 돼요. 30일 동안만 참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자꾸 그랬잖아요. 너 네 물건 안 팔고 기다릴 테니까 빨리 돈 가져와라. 빨리 돈 갖고 와라. 돈 가져오라고 돈 33영 이렇게요. 돈 가져오라고 돈 손 내밀면서 그러니까 30일 안에 가져와라. 안 그러면 너 팔아버린다. 그래서 30일 동안만 내가 보류하고 기다릴 테니까 30일 안에 돈 갖고 와서 내가 잡고 있는 물건 찾아가라 이 소리예요. 이게 30일이라는 게. 그다음 이제 재라고 썼어요. 여기를 천재지변 재죠. 그럼 천재지변이 발생해서 90일 안에 불복을 제기를 못했더라도 며칠의 시간을 주라겠는가? 14일. 그렇죠. 14일. 끝. 자, 이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요거 진짜 쉽게 풀 수 있구나. 그럼 1번 같은 경우 이런 문제는 그래서 딱 맞춰내셔야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이번 문제는 납세의 성립 확정 소멸을 내서 종합 문제를 냈는데 이번에 경찰 간부 시험에서 이렇게 냈어요. 여기 성립하고 확정을 묶어서 냈어요. 똑같이 냈어요. 똑같이요. 근데 소득세를 냈네요. 소득세 냈는데 예정신고 냈네요. 여기서 예정신고 들어있죠. 아무 말 없이 소득세다. 그러면 아무 말 없이 소득세다. 그러면 이렇게 1년 그런가? 1개월 그런가? 1년. 자, 1년. 그런데 예정신고하는 소득세다. 그러면 1개월. 1개월. 이걸 읽으면서 이렇게 얼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1년이라는 것을 우리 1년을 1월 1일부터 12월 말인데 그거를 1년을 날짜로 말하지 말고 기간으로 말해보세요. 그럼 그걸 뭐라는가? 과세기간. 그럼 과세기간. 이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게 1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소득세라는 것은 1년이라는 시간이 뭐 하면 그런가요? 끝나면. 자, 끝나면요. 끝나는 때 성립합니다. 근데 예정신고는 1개월이니까 여기서는 달이 되겠죠. 달 1개월이니까. 그럼 달이면 만약에 달이다 그러면 이번 달이다 하면 예를 들어 7월 이제 시험 보는 달이 7월이니까 7월이면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니까 7월 달에 발생한 소득은 언제 가야 한 달치가 합쳐지는가? 7월 말. 그럼 말일에 성립합니다. 해석됐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그러면 소득세든 예정신고하는 소득세든 이제 확정을 성립을 물어봤으니까 이제 확정으로 생각을 바꿔봐요. 일반 소득세든 예정신고하는 소득세든 언제 확정이 됩니다. 그래야 된가? 언제? 그렇죠.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됩니다. 그런 거예요. 내가 신고하면서. 그러면 예정신고 때도 신고하면 확정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걸 가지고 그것까지 연결해서 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에서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런데 앞에가 소득세네. 소득세는
원칙은 내가 알아서 해야 될 세금인가 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인가? 해야죠. 내가 알아서 소득세는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신고 납부 세목이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내가 알아서 하는데 내가 신고를 안 해버렸네. 그럼 내가 신고를 안 해버렸으면 내가 안 했으면 그때는 누가 해줘야만 정부가 뭐 하면 결정하면 그때 확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럼 이제 이 단계에서 여기를 문제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경찰 간부 시험은 이렇게 냈어요. 내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한 후 신고를 한다고 하면 자 그러면 내가 신고를 안 했더라도 기한 후 신고는 가능한가 불가능한가요? 가능하죠. 기한 후 신고는 가능한데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확정은 된다 해야 된가 확정은 안 된다 그래야 된가? 안 된다. 자꾸 연습했잖아요. 이걸 지문으로 냈더라고요. 기한 후 신고는 확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동그라미 3번. 3번은 수정 신고래 이제. 그럼 이제 이 앞에를 지문을 잘 봐야 돼요. 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 신고입니다. 그럼 이제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했으니까 여기까지요. 자, 여기까지는 확정이 된다 해야 된가 안 된다 그래야 된가? 된다. 됐죠? 이거 됐죠? 그럼 내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했으니까 확정이 됐어. 그럼 그거를 다시 수정 신고하면은 이것도 확정이 된다 해야 된가 안 된다 그래야 된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정 신고라는 것은 금액을 당초 신고된 금액을 올려서 그런가요? 낮춰서 그런가? 올려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걸 찾아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이 말은 지금 수정 신고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세액에는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자, 그런데 이제 그다음에요. 양도소득세는 기한 후 신고 이거 우리 똑같이 나왔네요. 양도소득세는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확정하는 효력이 있다 해야 된가 없다 해야 된가? 없다. 자, 그럼 틀렸네요. 똑같이 냈네. 그래서 저도 이 문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늘 모의고사 제가 분명히 내놓고 저 문제 제가 내놨는데 그런데 거의 똑같은 지문들로 나왔어요. 그럼 이제 기한 후 신고를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 더 이제 기한 후 신고를 했으면 이 기한 후 신고를 기한이 지나서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수정 신고가 가능하다 해야 된가요? 수정 신고는 불가능하다 그래야 된가? 자, 이 단계까지도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드렸어요. 여기까지도 문제를 혹시 출제위원들이 요걸 다룰 것 같아서 알려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경찰 간부 시험에서 여기를 다뤘어. 처음이에요 이거. 지금까지 타 자격 시험에서 여기까지 다룬 적은 어제가 처음이었어요. 그 전에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제가 내고 싶으면 저는 이렇게 내고 싶었거든요. 여기다가 기한 후 신고는 확정의 효력이 없어요. 그럼 수정 신고는 할 수 있어요. 가능해. 수정 신고는 가능한데 기한 후 신고분에 대한 수정 신고는 확정이 된다 그래야 된가? 이건 안 된다 그래야 된가? 그렇죠. 이건 안 되는 거. 앞에가 안 되니까 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문제로 제가 내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지문을 딱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와, 저거 대단하게. 근데 저 지문이 살짝 의미를 살짝 비친 게 완벽하게 비치는 게 아니라 올해 2월 공인회계사 기출문제에서 요 지문을 살짝 이런 형태로 비쳤거든요. 그런데 7월 달에 다른 자격시험에서 그걸 응용해서 완벽한 문제로 만들어냈어요. 이제요. 그럼 이제 기한 후 신고하고 일반 신고하고 관계 알았죠? 그럼 이제 다시 일반 신고를 한 후에 일반적으로 신고한 후에 수정 신고를 해도 그 수정 신고는 효력이 있다, 효력은 없다. 있다. 앞에서 신고했으니까. 신고돼 있는 것이니까. 신고돼 있는 것을 수정 신고하면 효력이 있다. 근데 기한 후 신고분에 대한 수정 신고는 효력이 없다. 요 두 개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도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지문을 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지문을 조심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5번도 요 지문도 이번에 시험에 나왔어요. 그런데 뭐라고 냈냐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게
요게 네 글자로 다시 바꿔보세요.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네 글자로. 자,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둘 중에 하나만. 요 객관식이에요.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1번 소멸시효, 2번 제척기간. 뒤에 기간이 들어갔다니까요. 기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제척기간이야 이거. 이걸 제척기간이라고 그래요. 제척기간. 그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제척기간이 만료된 거예요. 제척기간이 만료됐으니까 납세의무가 살아있다, 소멸됐다. 그러면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안에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다. 맞았다, 틀렸다? 소멸시효가 완성이다, 제척기간 만료다. 제척기간 만료예요. 자, 이 지문을 어제 경찰 간부 시험에서 이거를 뒤에를 제척기간의 만료로 소멸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소멸시효하고 제척기간하고 차이를, 소멸시효는 앞에가 징수권이 붙는 거예요. 징수권의 소멸시효고 제척기간은 부가권의 제척기간이고, 그러면서 부가라는 말이 나오면 뒤에는 제척기간이 나오는 거고 징수라는 단어가 나오면 소멸시효가 나오는 거고 이런 거예요. 이런 걸. 그래서 저 이런 문제를 보면서 야, 우리 시험 문제보다는 진짜로 이번에는 단계를 훨씬 뛰어넘었더라고요. 엄청나게 지문을 뛰어넘어가지고 문제를 출제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옳지 않는 게 어디 있는가 보다. 답은 무지 쉽죠. 답은 4번. 엄청 쉬웠죠. 이런 문제는. 자, 그다음 이제 문제 27번.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해서 이제 완전 종합 문제로 출제해놨어요. 종합 문제로.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과세냐 비과세냐를 물어봤어. 그럼 외국 정부를 물어봤네. 외국 정부가 뭔가를 취득하면, 그럼 우리나라에서 외국 정부가 부동산을 취득하면 그 외국 정부에게는 과세한다,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하지 않는다. 단 우리에게 세금을 물리며 우리도 그 정부에게는 세금 물려버린다, 안 물린다? 물린다. 자, 두 번째,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지는, 그럼 취득세는 지방세니까 그 물건이 부동산이니까 부동산 소재지가 납세지가 됩니다. 자, 3번 재산 분할 그랬네요. 재산 분할은 이제 두 갈로 나눠. 재산 분할을 받으면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하고를 빨리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럼 취득세에서 재산 분할을 받으면 너는 과세다, 과세하지 않는다. 남들이 오해하겠네요. 과세하고. 양도소득세는 양도가 아닙니다. 양도가. 취득세는 과세예요. 취득세는 과세인데 재산 분할을 받으면 이전 등기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거예요. 등기분에 대해서는 처음 취득할 때인가요? 지금 재산 분할 등기할 때인가요? 분할 등기. 그러면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의 시기는 언제를 시기로 잡고, 그래서 등기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 양도소득세에서는 재산 분할을 하더라도 양도로 본다, 양도가 아닌 걸로 본다? 양도 아니죠. 자, 양도가 아니니까 재산 분할로 받은 물건을 팔아먹었을 때 취득 시기는 등기일이다, 당초 취득일이다. 그렇죠. 그러면 양도소득세에서는 당초 취득일이 되고 취득세에서는 등기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동그라미 3번. 토지의 지목을 변경해서 가액이 증가되면, 지목을 변경해서 가액이 증가되면 이를 취득으로 본다. 됐죠? 그러면 여기서도 가액 증가분만 취득세를 물리는가요? 등기분을 포함해서 물리는가? 증가분만 물리는 거죠. 왜냐하면 변경 등기는 등록면허세 물려야 되니까. 그다음 이제 5번에 특수 관계인하고 거래를 통해서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려고 하면 그 거래를 부인해 버리고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10을 곱한 금액으로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부당하게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통해서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려고 하면 그 거래를 부인해 버리고 뭘로 다시 계산하고? 시가 인정액으로 가겠습니다. 그냥 시가 인정액으로 가는 거예요. 시가 인정액으로 갑니다.
그럼 틀린 건 답은 5번. 이 정도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문제 28번. 이제 중과 기준 세율만으로 된 걸 찾아라. 자, 그럼 중과 기준 세율만으로 된 것은 등기를 포함해서 취득세를 물려라. 등기는 빼고 취득세를 물려라. 등기 없이 취득세가 과세되는 걸 찾아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등기 없이 했으니까요. 재산 분할은 분할 등기해야 되네. 그거 틀렸네. 그럼 여기는 기억은 틀렸네. 그럼 뭐 기억 들어간 거 다 탈락. 그다음에 3번하고 5번 남았으니까 니은 디귿 니근 디귿 그다음에 니을 하나만 찾아보면 되죠. 니을만 얼른 찾는 거예요. 무덤. 자, 무덤은 취득세 과세한다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하죠. 취득세는 과세하는데 무덤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죽어버렸으니까 죽은 사람 앞으로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기 없죠. 등기 없는 거 찾아라 그랬으니까 니을 들어가죠. 그럼 답은 5번이네. 이렇게 요령을 빨리 터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기가 주어지면 보기를 가지고 밑에 내용을 얼른 제거할 거 빨리 제거하고 찾으셔야 돼요.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종류를 변경하면 종류 변경, 지목 변경에 대한 등기는 취득세 항목이다, 등록면허세 항목이다. 등록면허세니까 취득세에서는 등기 필요하다, 필요 없다. 이걸 얼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등기 원인 5가지를 진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취득과 이전에 대한 등기는 취득세, 설정과 변경과 소멸에 대한 등기는 등록면허세. 외국인 소유의 선박을 수입. 자, 여기서는 함정이 걸리면 안 돼요. 외국인 소유의 물건을 수입했을 때 무슨 취득에 한해서만 적용해라. 그걸 꼭 찾으셔야 돼요. 여기에서 연부 취득의 경우로 한정한다. 이 말을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만약에 연부 취득이 아님 그러면 그때는 이걸 적용하면 안 돼요. 그 가로에 연부 취득에 한한다, 연부 취득이다, 아니다 이걸 가지고 함정을 파니까 거기에 속아버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이 외국인 물건을 우리나라로 수입해 가지고 가지고 들어올 때 세관에서 등기까지 포함해서 취득세 물렸다, 등기는 빼고 물렸다. 빼고 등기 빼고 물리고 나중에 등기할 때 그 등기부는 취득세로 물린다, 등록면허세로 물린다. 그렇죠. 등록면허세로 물리니까 취득세에서는 등기 없이 취득세만 물렸던 거예요. 그럼 답이 나왔네 이제. 올해는 이 형태의 문제로 박스 문제로 아마 출제될 거예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박스 문제로 나올 거예요. 이제 문제 29번.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1번은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아니했을지라도 등기가 안 됐을지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으로 보고 세금을 물으시면 되죠. 자, 이번 시험에 이것도 나왔더라고요. 설립시 과점주주 납세무 본다가 아니라 없다. 끝. 본다 그러면 틀린 거 없다 그래야 돼요. 설립시 과점주주가 돼도 그 과점주주에게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자, 3번. 요 지문 출제됐어요. 또 똑같은 지문 그대로 나왔다니까요. 취득세 문제 한 문제 나왔는데 그 한 문제에서 2번, 3번 이거 다 그대로 출제됐어요. 동그라미 3번 같은 경우로 소유권 이전 고시가 나왔네. 소유권 이전 고시가 나오면 뒤에는 다음 날이 따라온다 안 따라온다? 반드시 따라온다. 소유권 이전 고시의 다음 날. 그다음에 법령에 따라 이제 고급 오락장에 해당하는 임시사용 건축물이네요. 그럼 임시사용 건축물은 존속 기간에 상관없이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임시사용 건축물은 얼마가 넘으면 과세시키고 1년 초과 1년 넘어야 과세인데 사치하는 고급 오락장은 무조건 과세 됐죠? 과세하지 아니한다 그랬으니까 틀려버렸네요. 고급 오락장은 사치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무조건 과세합니다. 자, 이제 공동주택이 나왔네요. 공동주택 나오면 반드시 2개. 9억이 안 된 공동주택은 우리 아파트를 수리해서 가액이 증가되더라도 9억 이하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데 가로에 대수선을 꼭 확인하라겠죠. 대수선 제외. 근데 여기 포함이라고 써놨네요. 이걸 안 보면 문제를 못 풀어요.
대수선은 제외한다. 그 말은 대수선에 해당되는 경우는 9억이 넘어야 과세다. 안 넘어도 과세다. 안 넘어도. 자, 그러면 이제 4번, 5번 다 틀렸네. 그럼 이제 1번 다시 봐보죠.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취득은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으로 볼 수 없다. 볼 수 있다. 볼 수 있다. 됐죠? 그럼 답은 몇 번인가? 3번. 이번에 경찰 간부 시험도 3번이 답이었어요. 여기 답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취득 시기 문제하고 취득하고 관계된 시기를 물어보면서 너무 쉽게 문제를 내줬어요. 이제 문제 30번.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자, 1번은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등록면허세를 등록하기 전에 돈만 내버리면 신고한 걸로 봐라? 안 한 걸로 봐라? 한 걸로 봐라. 그럼 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다. 그럼 답은 1번이네. 계속 시험에 나오면 이건 낼 거라 했잖아요. 자, 두 번째.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설정과 변경과 소멸에 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나 등록을 하는 자입니다. 서류상에 이름을 쓰는 사람을 납세 의무자라고, 저당권 설정 등기의 경우에 납세 의무자는 그냥 그대로 읽으면 되죠. 저당권자. 저당권자. 저당권자는 이 사람을 이제 채권자와 채무자로 바꿔볼게요. 그럼 이 사람은 채권자. 채권자가 되겠죠. 채권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겠습니다.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정해야 되는데, 만약에 채권 금액이 없으면 등록면허세 안 받아야 된가? 받아야 된가? 받아야죠. 뭔가 찾아서 받으면 되죠. 그럼 찾아.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금액이나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채권 금액으로 찾아서 대신 채권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걸 찾아가지고 등록면허세를 물리시면 돼. 자, 납세지네요. 부동산이니까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그대로 읽으면 되죠. 부동산 소재지. 만약에 이 부동산 소재지가 확인이 안 되면은 등록 관청 소재지. 이렇게 찾으면 돼요. 등록면허세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자, 이제 재산세 납세 의무자네요. 재산세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자, 1번. 주택의 건물과 부수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랐어요. 그럼 주택은 건물 주인하고 땅 주인이 다르며, 건물 주인하고 땅 주인이 다르면 건물 따로 땅 따로 계산하든가요? 합쳐서 계산하든가? 합쳐서. 전체를 합쳐서 계산하고 그 계산된 세액을 무엇의 비율로 나눠주면 되고. 그렇죠. 여기서는 꼭 알아야 될게요. 시가 표준의 비율로 나눠가지고 각자 그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수탁자 명의로 등기나 등록이 되어 있어도 원래 주인이 누구니까? 위탁자니까. 수탁자 틀렸네요. 위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합니다. 그럼 니은 틀렸네요. 니은 들어간 거 다 X 거 봐요. 자, 디귿 가보죠. 국가 무상 나왔네요. 국가의 재산을 내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세금은 무상으로 사용하는 누구에게 세금 물린다? 매수. 매수 기억자. 맞았네. 그러면 옳은 걸 찾아라 했으니까 기억, 디귿해서 3번 이렇게 찾으시면 돼. 이번 이제 경찰 간부 시험에서는 뭐가 시험에 나왔냐면 이제 재산세 납세 의무, 우리 시험하고 똑같이 납세 의무 그대로 나왔어요. 납세 의무는 나왔는데 정답으로 나온 것은 상속 재산이 나왔어. 상속. 자, 어떻게 나왔냐면 상속 재산을 받았을 때 상속 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 의무는 상속인 각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재산세 왜 각자예요? 재산세 납세 의무는 재산세에서는 상속을 받으면 등기가 돼 있으면 등기한 상속인,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신고한 상속인, 등기도 신고도 안 돼 있으면 주된 상속자죠. 주된 상속자. 그러면 여기서 주된 상속자를 찾을 때는 지분율이 큰 자가 없으면 나이가 많은 연장자 이렇게 찾으면 돼. 이제 그걸 상속인 각자 취득세 내용을 거기다 딱 써놨어. 그건 취득세고. 그러니까 문제를 딱 풀 때 비교 대상이 되는 걸 이쪽에서는 상속인 각자인데 여기서는 주된 상속자다. 그럼 상속인 중에 한 사람이 지목을 당해서 그 재산세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인 중에서 한 명이 지목을 당하는데 제일 먼저 등기한 상속인,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신고한 상속인, 신고도 안 돼 있으면 주된 상속인 이렇게 가는 거예요.
32번. 세율의 재산세에서 비례세율로 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골라라. 자, 그럼 이제 여기서는 먼저 초과 누진 세율로 되는 것을 먼저 찾아. 자, 이걸 두 개를 먼저 찾아야 돼요. 재산세에서 초과 누진 세율로 과세하는 걸 먼저 딱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것만 제해버리면 되니까. 토지하고 주택이 초과 누진세율이 돼. 그럼 토지 중에서도 어떤 토지와 어떤 토지만 초과 누진세율로 가고? 종합 별도, 종합합산, 별도합산.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가 초과 누진세율이니까 틀렸네요. 별도와 주택 X 거버리면 되죠. 별도하고 그럼 기억하고 니을을 X 거버리니까 답은 4번. 그러니까 비례세율을 물어봐도 재산세에서는 초과 누진세율만 무조건 공부를 하셔야 돼. 딱 하나만. 그래서 하나만 해놓고 요거 아니면 너는 다 이쪽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이 총 4명이야. 4명인데 엄마 편, 아빠 편 할 때 엄마 편 아닌 사람은 다 아빠 편이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하나의 규칙만 세워놓고 이 규칙을 세워놓고 여기가 아니면 다 이쪽이야. 두 개를 다 공부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비례세율을 공부하려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초과 누진세율 하나만 해놓고 초과 누진세율 아닌 건 다 비례세율이에요. 이렇게 해버리면 돼. 그래서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요. 그러면 분리과세 토지, 건축물은 다 비례세율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선박이나 항공기는 초과 누진세율 아니니까 비례세율. 그러니까 간단해요. 여기 안 들어온 거 다 비례세율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초과 누진세율을 먼저 딱 잡고 계셔야 돼. 초과 누진세율은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주택. 요걸 뺀 나머지는 모든 재산세, 이걸 뺀 나머지는 전부 비례세율.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제 33번으로 가보죠.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자, 1번.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법으로 이렇게 제가 수업시에 이렇게 했죠. 무슨 법에서 정한 주택들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주택들은 종부세를 물린다, 안 물린다? 그렇죠, 안 물리는 거예요. 법에서 특별히 지정하는 요 주택들은 주택에서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주택의 범위에 포함한다 그랬으니까 아니요, 틀렸어요. 포함하지 않아요 이렇게 가는 거죠. 자, 두 번째. 잘 생각하셔야 돼요. 65세 이상인 경우는 세액공제를 받는다. 자, 세액공제. 종합부동산세에서 세액공제는 누구만 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 토지 안 돼. 1세대 1주택자만 됩니다. 이걸 엄청 쉽게 문제를 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걸 못 찾아내. 65세라니까 65세면 60에서 65세 미만이면 20% 65세면 30% 되지. 그리고 시험지에 이렇게 써놓은 사람 있을 거예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안 돼요. 토지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1세대 1주택자만 되는 거예요. 아마 지금 모의고사 문제지에 30이라고 옆에 써놓으신 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예? 속은 거예요. 그게 속은 거예요. 그래서 옳은 걸 찾아라 했으니까 이거 내가 이 정도는 풀 수 있지. 이거 2번 맞았네. 그러고 동그라미 쳤다 큰일 나요. 안 돼요. 안 돼. 세액공제 받을 수 없어요. 왜? 토지니까. 토지는 안 돼. 그럼 주택도 되는 게 아니에요. 주택 중에서도 누구만 되는가? 그렇죠. 1세대 1주택자만 되는 거예요. 1세대 1주택자만 되는 거예요. 자, 3번. 개인이고 1세대 1주택이네. 야, 여기는 개인이고 1세대 1주택이고 그다음에 과세 표준이요. 자, 과세 표준을 물어보면 1세대 1주택이면 1세대 1주택이면 얼마를 빼고 계산하고 12억. 자, 12억을 공제하고 공정시장 가액비를 지금 몇 프로 곱하고 지금 현재 우리 시험 볼 때까지 안 바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60% 곱하면 돼요. 주택이면 재산세든 종부세든 모두 다 60. 주택이면 재산세든 종합부동산세든 둘 다 60. 그럼 3번 맞았네. 자, 4번. 250을 초과하며. 자, 250을 초과하며 분할납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개월수는? 여기 틀렸네요. 3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네. 재산세가 3개월, 종합부동산세는 6개월. 자, 5번 질문. 5번은
자, 한 사람 나와 내 배우자예요. 자, 여기서는 나와 내 배우자만이에요. 나와 내 배우자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고 우리 가족 중에 나와 배우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은 집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죠. 그러면 나하고 배우자가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원래는 각각의 주택인데 단독 소유로 신청할 수 있는 거 없는가? 있어요. 몇 월 달에? 9월 달에. 10월 달 안 돼요. 자, 9월 16일에서 9월 30일 사이에 신청하셔야 돼요. 10월 달에 하는 게 아니라 9월 달에 신청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이런 말 했죠. 종합부동산세에서 신청은 이도저도 묻지도 말고 구구절절 묻지도 말고 몇 월 달? 9월 달. 무조건 9월 달에 신청해라. 10월 달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럼 이 문제에서는 옳은 거 골라라 그랬으니까 답은 몇 번이 올바르다냐? 3번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제 34번. 복잡한 문제네요. 엄청 복잡하게 보이죠? 2월 20일에 을로부터 국내 소재 주택을 취득했는데 공시가격은 20억짜리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그럼 납세지는 그랬네요. 근데 앞에가 뭐라고 되어 있는가? 거주자 그랬어요. 자, 거주자의 납세지는 원칙은 어디를 납세지로 잡아야 되고 주소지. 자, 주소지로 가고 만약에 주소지가 없으면 거서지. 자, 주소지가 1번 없으면 2번이 거소지. 만약에 앞에를 비거주자 이렇게 써버리면 비거주자라고 써놓으면 그때는 국내 사업장 소재지. 만약에 국내 사업장 소재지가 확인이 안 되면 소득이 발생한 장소. 소득이 발생한 장소도 확인이 안 되면 주택 소재지. 만약에 주택이 여러 개 있으면 그때는 주택이 여러 개 있으면 공시가격이 큰 것이다, 기간이 긴 거다. 큰 거. 공시가격이 더 큰 주택의 소재지를 납세지를 합니다. 여기까지 순서를 딱 잡아놓으셔야 돼. 올해는. 두 번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도 내가 신고해도 그럼 신고했네. 내가 신고하면 정부가 세액을 결정해야 확정이 되는가요? 신고하면 확정이 되는가요? 그렇죠. 신고를 하면 그대로 확정의 효력이 있습니다. 이거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쉬워요. 복잡하게 값을 내놓고 복잡하게 보이게 해놓은 것 뿐이지 실제 답은 이제 쉽게 해놨어요. 자, 3번. 이게 어려워요. 납세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지금 이 문제에서 어떻게 했는가 잘 보세요. 현재 갑이 뭐라고 했는데 정부가 고지서를 보냈는가요? 내가 신고를 했는가요? 그런 말 없죠. 아무 말 없으면 정부가 보낸 걸로 봐야 되는가요? 내가 신고한 걸로 봐야 되는가? 그렇죠. 정부가 보낸 걸로 봐야 돼요. 그럼 정부가 고지서를 발부해서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세금 내세요 그랬죠. 그럼 소멸시효라는 것은 소멸시효는 부가권이라겠는가 징수권이라겠는가? 돈 내놔. 징수권의 소멸시효. 그럼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12월 15일까지 돈을 못 냈으니까 그날까지 돈을 못 냈으니까 돈 내놓으라고. 언제부터? 16일부터. 자, 그러면 16일부터 그랬으니까 16일부터니까 고지에 따른 납부 기한의 다음 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고지서를 보냈으니까 고지에 따른 납부 기한의 다음 날이 돼. 근데 혹시라도 내가 신고한 종합부동산세다 그러면 고지에 따른이 아니라 신고 납부 기한의 다음 날 이렇게 바꾸셔야 돼. 지문을 정부가 고지서를 보냈을 때는 고지에 따른 납부 기한의 다음 날, 내가 신고했을 때는 신고 납부 기한의 다음 날. 앞에 명칭이 약간 달라져요. 자, 그다음에 또 봐야 될 게,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종합부동산세 세금이 지금 이번 연도 세금이 얼마라는 말이 있는 거 없는가요? 없죠. 금액이 20억이라고만 했지 종합부동산세 세액이
5억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말이 있는 거 없는 거? 없죠. 자, 그럼 없으니까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는 몇 년 또는 몇 년 그러면 되겠는가? 5년 또는 그렇죠. 5년 또는 10년. 여기서 5년 또는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은 징수하지 못합니다. 자, 여기서 5년은 얼마가 안 되면 5년이고 5억까지는 맞았어. 5억 이하다 미만이다. 작년에 어떻게 나왔냐? 5억인 경우 이렇게 났어. 작년에 5억인 경우는 몇 년이다 이렇게 났어. 지금처럼 하시면 문제를 아예 못 풀어. 자, 5억인 경우는 작년에 10년 이렇게 났어. 5억인 경우는 10년. 그건 맞는 지문이었어요. 작년에. 자, 그러면 5억 이하다 미만이다. 미만이 되는 거예요. 5억 미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억부터는 기간을 늘려서 받겠다. 왜? 정부가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면 5억부터는 더 받아야 되니까. 5억부터는 10년, 5억 미만이면 5년. 단, 이 5억 속에는 가산세는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이제 다 잡아냈죠. 자, 네 번째. 고지서를 납부 기한까지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버리면, 내가 정부가 고지서를 보내놓고 15일까지 돈 내라. 그런데 15일까지 내가 돈 안 내면 가산세를 물려버린가요? 가산금을 물려버린가요? 세법에서 가산금은 폐지되고 없어요. 가산세라는 건 이제 없어요. 가산금은 아예 없어. 이제 가산금 대신에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물리는 거예요. 납부 지연 가산세를 물리는 거예요. 지연 가산세를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7월 27일이니까 집에 아마 분명히 재산세 날라왔던 고지서들이 있을 거예요. 재산세 집에 고지서, 재산세 내실 분들은 고지서 날라온 게 있어요. 그 재산세 고지서에 이번 달까지 못 내면 다음 달에 낼 금액이 얼마예요 하고 써져 있는데 뒷면을 보면은 이제 지연 이자라고 돼 있는 게 아니라 지연 가산, 납부 지연 가산세라고 돼 있을 거예요. 납부 지연 가산세는 몇 프로, 지연 가산세 몇 프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가산금이 아니에요. 가산세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자, 5번.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물납 신청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렇죠. 불가능하죠. 그럼 이제 여기서 분할 납부는, 그럼 납부할 세금이 250을 초과하며 분할 납부는 가능하다. 분할 납부는, 근데 물납은 안 돼. 그럼 이 정도 문제라고 하면은 시험 볼 때 정답은 엄청 쉬워. 근데 나머지 지문이 혹시라도 이 동그라미 3번을 가지고 답을 만든다 했을 때는 좀 까다로우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소멸시효를 물어봤는데, 그러면 제척 기간의 기산일을 물어보면 종합부동산세 제척 기간의 기산일은 언제예요 해야 된가? 제척 기간의 기산일 언제부터 뒤지기 시작하는가? 납세 후의 성립일. 왜? 종부세니까. 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이니까. 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은 납세 의무의 성립일부터 특별한 경우가 아니었을 때는 몇 년만 조사하고 끝낸다? 5년만 조사하고 끝냅니다. 그걸로 문제를 내버리면 난이도 최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지문이 확정으로 문제를 냈으니까 그냥 풀었던 거예요. 쉽게 풀었던 거예요. 근데 이 문제 가지고 답을 다른 걸로 바꿔치기 해버린 이 문제의 난이도가 엄청 올라가 버리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이제 35번. 비과세 주택 임대소득과 관련하여 주택수의 계산 및 주택 임대소득의 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자, 이제 다가구네. 주택 임대소득에서 다가구는 구분 등기가 됐어. 그럼 구분 등기가 되어 있어도 그래도 하나로 본다? 각각으로 본다? 각각. 구분 등기가 되면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하고, 일반적으로 다가구는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가 되어 있으면 각각을 주택으로 봅니다. 자, 두 번째, 상당히 까다로운 거예요. 공동 소유하는 주택은 원칙.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이 있으면, 있으면은 원칙은 누구의 주택수에 들어가고, 이걸 먼저 기억을 하셔야 돼. 요 지문은 올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지문이라고 해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좀 주의하세요 하고 마지막에 7월 달부터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공동 소유하는 주택은 원칙은 하나의 주택을,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면 누구의 주택으로 본다? 지분이 높은 자, 지분율이 큰 자. 지분율이 가장 큰 자의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요. 원칙은 지분율이 가장 큰 자의 주택으로 보는데 단 예외적으로 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하고 고가주택이고 지분이 30%를 초과하면, 그러면 30%라는 이야기는 50% 넘었는가 안 넘었는가? 안 넘었죠. 그러면 지분이 적어도 원래는 이 사람은 주택수에 들어와야 되는가 안 들어와야 되는가? 안 들어와야죠. 주택수에 안 들어와야 되는데 공시가격이 기준시가가 12억이 초과되고 지분이 30%만 넘어버리면 이 사람도 주택수에 들어가게 돼 있어. 이 사람도요. 그러면 30% 초과 보유한 사람은 공동소유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계산되지 않는 경우라도 그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요 지문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 자, 이 사람도 기준시가 10억을 초과하고 30% 초과 보유한 자도 주택수에 들어가는데 단, 자, 기준시가 10억하고 30%하고 관계없이 소득이, 거기서 발생한 소득이 얼마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그 사람도 주택수에 들어간다. 그걸 알아요? 600만 원이에요. 여기서 지금 금액이, 임대소득이 600만 원 이상인 자도 이 사람도 주택수에 들어가요.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공동소유주택은 원칙은 지분이 제일 큰 사람인데 단 지분이 작았을지라도 거기에서 발생한 소득이 600이 넘으면 그 사람도 주택수에 들어가는 거고, 600이 넘지 않았을지라도 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하고 지분이 30%가 초과되면 그 사람도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올해는 요 지문을 조심하셔야 돼요. 자, 3번 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은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 12억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는 취득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과세 기간, 개시일로 판단한다, 종료일로 판단한다. 자, 개시일이다, 종료일이다. 수업 끝났다고 할 때, 그렇죠, 종료일. 왜 종료일이냐면 우리 소득세는 1월 1일 기준으로 소득세 계산 준비하는가, 12월 말 기준으로 준비하는가? 12월 말. 그래서 언제나 과세기간 끝났을 때 세금 계산 준비하니까 여기서도 12억 초과 여부는 12월 말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이제 임차나 전세받은 주택을 내가 전전세를 내줬을 때, 남의 집을 빌려가지고 빌린 걸 또 누군가에게 빌려줬을 때, 그 주택은 임차인의 주택수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온다. 들어오지 않는 게 아니라 들어온다. 자, 이제 5번. 자, 요 지문도 주의하세요. 비과세 임대주택을 산정할 때 여기서 주택이라는 것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이다, 그냥 서류상의 주택이다.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고, 사업을 위하여 주거용, 사업을 위한 것은 요거는 제외. 사업을 위한 거.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임대 사업이라냐, 사업을 위한 건 이건 안 돼. 사업을 위한 것은 거기는 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질문 다시 한번 볼게요. 첫 번째에서 다가구 주택은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주택으로 계산 안 한 게 아니라 각각을 주택으로 계산하고, 원칙은 1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가 되어 있을 때는 각각을 주택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어요. 이 문제는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찾기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자, 36번.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로 옳은 걸 찾아라. 자, 그러면 이 자료는 뭘로 간다? 매매. 자, 매매죠. 매매니까 이건 유상이네. 유상인데 뒤를 잘 봐야 돼요. 비상장 주식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이걸 알아내야 돼요. 비상장 주식이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아닌가를 알으셔야 돼.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 경찰 간부시 어제 시험에서 주식이 저게 시험에 나왔어. 그러니까 저 문제 낸 거하고 거의 90% 똑같았다니까요.
이제 출제하는 분들이 이제 주식은 비상장 주식이라 하면 증권거래소를 통해서 그런가? 아니다 그래야 되는가? 아니다. 그러면 증권거래소 안 냈죠? 앞에서 증권거래소 안 냈으니까 무슨 세를 받아버린다? 양도소득세. 이거 양도소득세 대상이네. 기억은? 자, 두 번째, 무상은 양도 대상 아니죠. 그러면 니은 들어간 거 틀렸네. 응? 자, 골프용권은 양도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되죠. 되는데 양도 담보로 제공했다. 양도 담보로 제공했으면 양도는 아니다. 양도 아니에요. 만약에 양도 담보로 제공했다가 변제 충당이 되면 그때는 양도. 변제 충당이 되면 양도인데 담보로 제공한 건 양도가 아니에요. 그럼 디귿 탈락. 자, 건설업. 업자들이 주택을 신축하여 팔았다. 주택을 신축하여 판 것은 양도는 양도인데 업자가 팔았으니까 종합소득세로 과세합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 과세를 했으니까 니을도 탈락. 그러면 답은 1번. 기억 하나. 이것도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쉽게 느껴졌을 거예요. 쉽게 느껴졌지 실제로 쉬운 건 아니었어요. 이제 계산 문제 나왔네요.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해봐라 그랬어요. 1세대 1주택이라고 딱 써줬네. 1세대 1주택이니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도 이게 12억이 넘었는가 안 넘었는가를 빨리 보셔야 돼. 실제 양도가액이 15억이니까 고가주택이네. 고가주택. 이건 안 보니까 틀리는 거예요. 그냥 간단해요. 15억에서 9억 3천 빼고 2천 빼고 그럼 9억 5천이네. 그럼 양도 차익은 15억에서 9억 5천을 빼봐. 그럼 얼마인가요? 5억 7천. 5억 7천 맞는가요? 네. 5억 7천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서요. 9억 3천하고 2천이니까 5억 5천. 자, 5억 5천. 그래서 5억 5천 5번이라 답을 찍으시면 안 돼요. 여기는 소득 금액이니까 장투공제를 빼셔야 돼요. 장투공제. 그런데 장투공제는 각각 20%다 그랬네요. 각각 20%니까 토탈 몇 프로인가? 40%예요. 40%. 자, 그럼 5억 5천에 40% 곱해보세요. 3억 3천인가요? 40%가? 2억 6천. 2억 2천? 계산 왜 다 달라요? 계산기 누르는데? 5억 5천에다가 40% 곱하면 2억 2천. 자, 2억 2천을 뺐어. 그럼 2억 2천을 빼니까 양도소득 금액. 양도소득 5억 5천에서 2억 2천을 빼봐. 3억 3천. 자, 3억 3천 나왔네요. 자, 여기까지 계산해가지고 3억 3천이라고 찾으려고 했더니 답이 없네. 아무리 찾아도 없네. 그런데 12억 초과니까 곱하기 15분의 15 빼기 12. 그러면 15분의 3. 여기다 3억 3천 곱하기 3 나누기 15. 그냥 계산하면 돼요. 3 곱하기 3 나누기 15. 계산하면 나오잖아요. 그럼 앞에 숫자가 뭐 나온가요? 6. 그럼 6,600이네. 고가주택이니까 12억 초과분으로 안분만 하면 돼요. 안분만은 바로 답이 나와요. 1세대 1주택이라고 써준다는 것은 앞에서 1세대 1주택이라고 써준다는 이야기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했으면 고가주택에 안분해라 이 소리예요. 고가주택에 대한 안분 계산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를 답을 찾다 못 찾겠으니까 이게 뭐야 이게 제일 가까운 거라면 2억 6천이나? 제일 가까운 거? 3억 3천에 제일 가까운 거 거기를 한번 찍어볼까? 예? 아마 그렇게 풀었을지도 몰라요. 자, 이제 38번 어려운 걸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이제 자, 1번 1년 미만인 주택과 1년 미만인 조합원 입주권과 1년 미만인 분양권은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1년이 안 됐을 때는 세율은 몇 프로? 70%, 60% 틀렸네요. 70%. 옳은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기억 다 틀렸네. 그럼 이제 디귿 하나만 보면 되겠네요. 디귿. 건설업자가 환지처분 공고 전에
공고 전에 양도했으니까 등기할 수 있는 상황인가 할 수 없는 상황인가? 할 수 없죠. 할 수 없으니까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이거 맞았네. 그럼 맞았으니까 이거는 답이네. 자, 니은 봐보죠. 토지 양도로 토지에서 발생한 토지하고 지상권하고 토지하고 지상권은 같은 종류의 소득으로 봐라, 다른 종류의 소득으로 봐라. 같은 종류. 같은 종류의 소득이니까 공제될 수 있다. 그럼 답은 4번이네. 이게 그렇게 막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39번. 국내 주택 하나와 토지, 국외 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중에 양도소득세 양도하는 경우에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러면 주택을 먼저 양도했어. 그럼 주택을 먼저 팔아먹었어. 그럼 우리나라에 집 한 채 있고 외국에 집 한 채 있으면 이 사람은 우리나라 집 하나 있으면 그 집을 먼저 팔면 1세대 1주택이다, 1세대 2주택이다. 자, 외국에 있는 집은 상가. 상가니까 2년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1세대 2주택이 아니라 1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비과세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또 국외 소재 주택, 외국에 있는 집은 우리나라에서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경우에는 외국에서 부동산을 양도했더라도 우리나라에 납세무가 있다. 납세무는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세 납세지네. 소득세는 국세죠. 국세니까 그 사람의 주소지. 우리나라에 있는 주소지. 근데 국외주택에 대하여 납부할 거나 납부할 외국 주택 양도소득, 외국에다 양도세 냈으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또 세금 낼 때 우리나라 세금 계산할 때 빼준다, 안 빼준다? 빼준다. 빼주는데 필요 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자, 필요 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외국에 낸 세금은 필요 경비로 산입할 수도 있고 세액 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니까 필요 경비로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양도소.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을 때는 250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받을 수 없다. 그럼 정답은 1번. 자, 이제 40번. 등기한 토지를 양도했을 때 그럼 취득 당시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되면 순서가 매감, 환기, 그거 다 알죠요. 매감 이게 2번인데 환이 3번이네. 그럼 1번이 답이네 바로. 너무 쉽잖아 이런 거. 그냥 마지막에 하나 준 거예요. 그냥 빨리 풀으시라고 1번에다 넣어준 거예요. 시간 없으니까 1번에다 찍으세요. 그러고. 네, 양도와 취득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실거래가로. 만약에 취득 당시 취득 가액을 실거래가로 계산했을 때 자본적 지출도 실지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되고 취득 가액을 매매 사례 가액으로 계산하면 필요 경비는 필요 경비 계산 공제를 적용하셔야 돼요. 필요 경비 계산 공제는 취득 당시 기준 시가인 개별 공시지가에 등기가 됐으면 3%, 미등기는 0.3%. 양도 가액을 기준 시가라면 취득 가액도 기준 시가.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달 이제 7월 모의고사 해설을 마치는데, 자, 7월 모의고사에서 이제 점수가 대략 제가 예상 점수는 8개였어요. 반절. 8개 미만으로 맞추신 분이 있으면 8개보다 안 되신 분이 있으면 조금 공부를 더 하셔야 돼요. 지금. 자, 8개 미만 맞추신 분들은 이제 무조건 애올라 가시면 안 돼. 지금 막 애워가지고 문제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조금 더 많이 푸셔야 돼요. 문제를 좀 더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뭘 좀 많이 보시냐면 지금까지 모의고사 봤던 지문이 있을 거예요. 그럼 3월 달부터 모의고사를 계속 보셨으면 3월 달부터 7월 달까지 봤던 모의고사 지문을 지금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이제. 그럼 3월 달에 봤던 모의고사를 지금 문제 지문을 보면 와, 요거 내가 왜 이런 걸 틀렸지? 그때는 왜 이걸 못 풀었지? 이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집이 이제 3, 4, 5, 6, 7 5번 봤잖아요. 5번 봤으니까 이 문제를 이제 한번 지문 한번 쭉 읽어보면서 이해가 안 됐던 내가 틀렸던 지문들을 이제 우리 그 통합 이론서라든지 내가 보고 있는 다른 그 교재가 있으면 그 교재를 참고해서 그쪽을 한번 잠깐만 그 부분만 좀 읽어보셔야 돼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면 분명히 다음번 시험에서는 조금 더 점수가 올라가실 거예요.
그다음 이제 중간에 이제 8개에서 12개 미만에 맞히신 분들은 요게 요 부분이 약간 지금 부족하세요. 자, 종합 정리가 지금 조금 더 하셔야 돼. 그래서 종합 정리만 더 하신다고 하면은 13개, 14개 이상으로 올라가실 수 있어요. 자, 지금 이제 10개에서 12개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은 이제 세목 간에 이렇게 흐름을 연결고리가 좀 안 되신 거예요. 지금 연결고리만 잡아버리시면 그러면 점수 완전히 그냥 고득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이제 좀 8개 밑으로 맞으신 분들은 지금까지 모의고사 봤던 지문을 다시 한번 쭉 점검 한번 해보시고, 이제 한 10개에서 12개 사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은 이제 세목 간에 비교 정리하는 거 있죠. 세목 간 비교하는 것들을 그걸 한번 조금만 더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12개 이상 맞으시면 할 말이 없어요. 이런 분 12개 이상 맞았다 그러면 진짜 잘한 거예요. 지금 점수만 유지하시면 돼. 그래서 이제 12개를 계속 유지해서 시험 보러 갈 때까지 유지해서 시험장에 가면 모의고사에서 12개 나오면 시험에서 14개, 15개 맞아요. 운 나쁘면 다 맞아버려요. 찍었는데 맞아버릴 수도 있어. 아니 진짜로 12개 정도 맞으신 분이라면 시험장에 가면 그날 기분에 따라서 찍었는데 맞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 맞는 일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하신 분들이고, 네, 모의고사는 어렵든 쉽든 점수가 안 나올 때는 진짜 안 나와요. 왜냐하면 내가 문제를 풀 때 내 나름대로 답이 안 보여요. 어떨 때는 답이 진짜 잘 보이는데 어떨 때는 안 보이는 날이 있거든요. 그게 시험의 운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 풀다 보면 이거 답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랬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답이에요. 제일 먼저. 근데 내가 공부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계속 내가 답을 했던 것들이 아마 생각이 날 거예요. 무의식 중에 답을 했던 것 중에 그게 보이면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생각난 것을 그냥 답으로 그냥 밀어붙이시는 게 제일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정리하고 있는 게, 저는 이제 그 시국대 과정이 제가 오늘이 7월 27일인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7월 28일 날 제가 시국대 과정 해버리니까 이거는 이제 이미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할 게 뭐냐면 9월 달에 9월 7일 날 이제 쪽집게 50선이라고 해서 제가 그 다른 과목들은 100선으로 100문제를 정리하는데 세법은 50문제만 해요. 작년에도 50문제 해봤어요. 시범적으로 작년에 50문제 해봤거든요. 근데 50문제를 하니까 훨씬 더 효과가 더 커요. 왜 50선이 더 효과가 크냐면 이렇게 해놨거든요. 위에다는 문제, 이 문제에서 이 위에 예를 들어 양도 및 취득 시기의 문제에서 출제될 수 있는 5개 지문을 여기다 넣어드리고, 이 지문 속에 안 들어간 것을 그 문제 밑에다가 이론 설명해가지고 이 지문하고 이론 정리를 같이 2개를 병행을 하시면은 양도 및 취득 시기에 대한 완벽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한 페이지 한 면에다가 내용을 다 압축을 시켜놨어요. 예를 들어서 비과세하고 관련된 건 위에다 문제 지문 넣어놓고 비과세하고 관련된 보충 설명을 밑에다 넣어가지고 요 내용 이 면만 보면 비과세는 다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정리를 해서 총 50개 문제로만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해에는 한 번도 제가 하지 않았던 것을 올해는 해드려요. 뭘 해드리냐면 50개 책 제일 뒤에 상세한 해설이 붙어 있어요. 예전에 해설 없이 문제만 제공을 하다 보니까 책만 사서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구입하실 분들을 위해서 책만 구입하셔도 볼 수 있도록 제가 그냥 강의 안 들어도 해설만 봐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긴 했어요. 그래서 혼자 내용 정리가 안 되시거나 또는 시간이 나는 도저히 없어서 그 문제하고 이론만 내가 좀 암기하란다 그러면 교재만 구입하셔가지고 보셔도 되니까요. 꼭 이거 강의를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교재만이라도 한번 봐보시면 좋겠네요. 그런데 실제 강의는 9월 7일이에요. 9월 7일 일요일 날 김포 학원에서 강의를 촬영하고 9월 8일 그 다음 날 촬영 다음 날 인강으로 업로드가 돼요. 영상으로 들으실 분들은 9월 8일부터 영상으로 아마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 모의고사는 이제 여기서 이제 다 해설을 끝내는데, 이제 다음 달은 8월 달은 또 제가 내는 게 아니라 임기훈 선생이 또 출제해요. 그래서 임기훈 선생 문제를 봤더니 신경 많이 썼더라고요. 아주 신경 많이 썼더라고요. 신경을 어려운 건 아니고 문제를 출제할 때 시험 수준에 맞게끔 출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내용들이 막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닌데 그 꼭 필요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모의고사 냈던 지문들도 또 반복해서 나오기도 하는데 꼭 필요하고 시험에서 꼭 이건 알아야 되겠다 하는 지문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8월 달에도 12개 이상으로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시기 바라네요. 자, 이번 달 모의고사 보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다음 달에도 열공하시기 바라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